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거울이자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이죠. 오늘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오태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본 물가가 3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일본인데, 최근에 일본의 물가 추이하고 금리 추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여러 차례 보도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만 지난달이었죠. 27, 28일 날 연이어서 그 일본은행의 정책 결정 회의에서 그 결정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단기 금리는 0.1% 동결시키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장기 금리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뭐 0%로 하자라는 뭐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뭐 그건 당분간 그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물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물가는 지난달이죠. 지난달이네요. 8월 달에 2.8%였나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계속 그 8월까지 보면 한 5개월 가까이 연속해서 지금 물가가 2%대를 유지하는, 뭐 과거의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고물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도 물가 관리 목표가 2%로 알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 물가가 뭐 2, 3%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뭔가 좀 금리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논리로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행도 그렇고 일본 정부가 바라보는 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무엇인가 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당연히 그 어떤 국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물가가 좀 상승한다 이런 현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오히려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압력, 뭐 유가라든지 뭐 국제 곡물가라든지 이런 건가요? 네네, 그런 소위 수입 에 의한 물가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가는 이제 머지않아 수그러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그 분석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 좀 상황이 조금 뭐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같으면서 다르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아베노믹스로 사실 그 일본이 10년 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베노믹스 그 영향으로. 근데 이제 아베 총리도 유명을 달리했고 총리가 2번이나 바뀌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 그 기존의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그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일본의 국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상환 부담이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뭐 정부 부채 비율이 뭐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이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지출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채를 발행을 많이 했는 건데, 특히나 이게 기존의 국채 발행한 것보다도 신규로 국채 발행한 게 이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자만 해도 뭐 몇십조 엔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렇죠. 이 때문에 쉽사리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 방어를 위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다지 일본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요인 때문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임금 상승이 기업들의 어떤 그런 임금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일본은 상정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보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우리처럼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내수가 상당히 비중이 있으니까 내수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자,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4%에서 2.0%, 내년에는 뭐 2.0에서 1.9% 낮춘, 이렇게 높았나요? 우리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뭐 소개되는 일본의 경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상황들이 워낙에 좀 나쁜 소재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제대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낮다고 볼 수 없어요. 2% 성장하면 일본 아주 고성장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경제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선진국이 성숙된 국가로서 2%대의 성장을 한다는 건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일본 소식은 약간의 좀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반일 프레임 같은 것들이 섞여가지고 좀 안 좋은 소식은 크게 보도되고 좋은 소식은 작게 보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네. 자, 그 뭐 이렇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잖아요. 네네. 근데 또 뭐 일각에서는 뭐 더 잃어버릴 10년이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래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잃어버린 30년이라기보다는 변하지 않은 30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적정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없어요, 사실은. 뭘 잃어버렸냐고 일본의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뚜렷하게 대답 못 합니다. 이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문제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30년,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지금 2010년대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기간에 성장해 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잊어버린 30년이 아닌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비해 우린 잊어버린 30년.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뭐 일본이 걸어온 길과 너무너무 유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걸어온 길을 잊어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일본 경제는 우리 경제의 거울이자 반면교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하면서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엔저 상황도 좀 짚어보죠. 네. 예, 최근 엔저 상황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무려 24년 만에 엔화 매수 개입을 했습니다. 네, 좀 의리해졌어요. 이런 것이 좀 의외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본이 최후의 저항선이라고 봤던 150엔대가 예. 무너졌어요. 한때 무너졌었죠. 한때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지난 1990년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처음 있는 처음이죠. 일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급작스럽게 그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미 한 두세 차례죠. 이미 예, 개입을 예. 했습니다만 저는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더 할 수 있다라는 이 저항선이 150선이 무너지지 않게끔 아마도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지 않을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입 가능성 계속 열려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이 지금 나홀로 금융 완화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밖에 없는데 네.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의 통화 정책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통화 정책의 완화 정책의 변화가 있다 한다면은 이런 시나리오일 거예요.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일본의 국채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감하는 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도 이 완화 정책에 대한 긴축을 완화 해야죠. 정책에 조금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일본도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선도 국가였고 화려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뭐 제조업이면 제조업, 첨단 산업이면 첨단 산업,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그렇죠. 근데 최근 일본 산업을 보면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본 경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두각을 보이는 산업 없고요. 근데 지금 안고 있는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뭐 고령화, 저출산에 뭐 지방 소멸 등등 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나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예.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고령자 활용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 이런 것들을 좀 그 부분을 좀 메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뭐랄까 성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 경제가 더 지금보다도 여러 가지 지표가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지난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30년이 앞으로 진짜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진짜 잃을 것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근데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느낌에는 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얘기 아닌가요? 저출산 고령화의 지방 소멸에 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앞으로 많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오태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